안녕하세요. 저는 40년 지기 친구를 위험에서 구해낸 72세 할머니입니다. 여러분, 황혼 재혼이 얼마나 위험할 수 있는지 아시나요? 외로움에 지친 노년의 마음을 파고드는 악마들이 있다는 걸 저는 이번 일을 겪으면서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오늘은 제 친구가 겪은, 아니 우리가 함께 겪은 끔찍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저와 정희는 30살에 같은 아파트로 이사와서 만났어요. 아이들 학교도 같았고 남편들 직업도 비슷해서 금세 친해졌죠. 40년 동안 서로의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눈 사이였습니다. 5년 전 정희가 남편을 먼저 보냈을 때도 제가 곁에 있었어요. 췌장암이었는데 발견했을 때는 이미 손쓸 수 없을 정도로 퍼져 있었죠. 6개월 만에 떠나셨어요. 정희는 내가 더 잘해줄 걸, 더 신경 써서 병원에 데려갈 걸 하면서 자책을 많이 했어요. 그래도 정희는 강한 사람이었어요. 아들 둘, 딸 하나를 훌륭하게 키웠고 초등학교 교감으로 정년 퇴직한 후에도 봉사활동을 다니며 활발하게 지냈거든요. 무엇보다 정희는 똑똑한 사람이었어요. 학교에서도 인정받았고 은퇴 후에는 노인 대상 금융사기 예방 교육도 다녔을 정도로 영민했죠. 그런데 작년 봄이었어요. 정희가 저한테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나 재혼할 것 같아. 처음엔 놀랐지만 곧 축하해줬어요. 70살이면 아직 젊은 나이잖아요. 외롭게 사는 것보다 좋은 짝을 만나 남은 인생을 함께 하는 게 낫죠. 봉사활동 가서 만났어. 최영수 씨라고 요양원 운영하는 사람이야. 나보다 2살 많은데 참 자상하더라. 정희 얼굴이 소녀처럼 발그레해지는 걸 보니 저도 기분이 좋았어요. 첫 남편과 사별한 지 4년, 이제 새 출발을 해도 될 때가 됐다고 생각했죠. 결혼식은 조촐하게 했어요. 양가 자녀들과 가까운 친구들만 모여서요. 최영수 씨는 첫인상이 괜찮았어요. 말수는 적었지만 정희를 챙기는 모습이 보기 좋았거든요. 다만 한 가지 이상한 건 본인 쪽 하객이 거의 없었다는 거예요. 형제도 없고 친구도 없다고 했대요. 결혼 후 정희는 최 씨가 사는 집으로 이사했어요. 강남 쪽 전원주택이라고 했는데 정확한 주소는 안 알려주더라고요. 아직 정리가 안 돼서 좀 있다가 초대할게라고만 했어요. 처음 몇 달은 괜찮았어요. 정희가 가끔 전화도 하고 만나서 차도 마시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점점 연락이 뜸해지기 시작했어요. 전화하면 짧게 통화하고 끊고 만나자고 하면 이런저런 핑계를 대고 그러다 아예 연락이 끊겼어요. 전화를 안 받는 거예요. 문자를 보내도 답이 없고요. 처음엔 신혼이라 바쁜가 보다 했는데 2달이 지나도 소식이 없으니 걱정이 되기 시작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동네 마트에서 정희를 봤어요. 장을 보고 있길래 반가운 마음에 정희야 하고 불렀죠. 그런데 정희가 저를 보더니 깜짝 놀라면서 도망가듯 가버리는 거예요. 쫓아가려 했지만 이미 사라진 뒤였어요. 그때부터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40년 지기 친구가 날 피한다. 말이 안 되잖아요. 혹시 내가 뭘 잘못했나 싶어 곰곰이 생각해 봤지만 없었어요. 고민 끝에 정희 딸 수진이한테 전화했어요. 수진아, 엄마 좀 이상하지 않니? 나한테 연락도 안 하고. 전화기 너머로 수진이 한숨 소리가 들렸어요. 아줌마, 저도 걱정이에요. 엄마가 새아버지 때문에 저희랑도 연 끊었어요. 뭐? 그게 무슨 소리야? 수진이 말이 재혼 후부터 정희가 변했다는 거예요. 자식들이 찾아가면 문도 안 열어주고 전화해도 짧게 끊어버리고 명절에도 안 온대요. 새아버지가 정희 통장도 다 관리하고 외출도 잘 못하게 한다고 했어요.
경찰에 신고하려고 했는데 엄마가 나와서 난 괜찮다. 간섭하지 말라고 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전화를 끊고 나니 가슴이 철렁했어요. 이건 뭔가 심각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그날 밤 잠을 설쳤어요. 정희한테 무슨 일이 생긴 걸까? 혹시 새 남편이 정희를 어떻게 하는 건 아닐까? 별의별 상상이 다 들었어요. 다음 날 저는 무작정 정희네 집을 찾아가기로 했어요. 수진이한테 주소를 물어 겨우 찾아갔죠. 외진 곳에 있는 2층 전원주택이었어요. 대문은 굳게 닫혀 있었고 초인종을 몇 번이나 눌러도 대답이 없었어요. 포기하고 돌아서려는데 2층 창문에서 뭔가 움직임이 보였어요. 자세히 보니 정희였어요. 정희가 창문 너머에서 저를 보고 있었어요. 저는 손을 흔들었죠. 그런데 정희가 갑자기 이상한 손동작을 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무슨 의미인지 몰랐는데 자세히 보니 수화 같았어요. 정희가 교직에 있을 때 청각장애 학생들을 위해 수화를 배운 적이 있거든요. 저도 조금 알았고요. 또, 맞아요. 정희가 도와줘라고 수화로 말하고 있었어요. 순간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그때 갑자기 누군가 정희를 뒤에서 확 잡아당기더니 커튼을 쳐버렸어요. 저는 무서웠지만 대문을 두드리며 소리쳤어요. 정희야, 나야. 문 좀 열어. 정희야. 한참을 두드리니까 드디어 문이 열렸어요. 최영수 씨였어요. 뭐 하러 오셨어요? 차갑고 날카로운 목소리였어요. 처음 봤을 때의 자상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죠. 정희 좀 만나러 왔어요. 친구잖아요. 아내가 아파서 손님을 받을 수 없습니다. 돌아가세요. 아프다니 무슨 병인데요? 병원은 다니고 있어요. 그런 건 왜 물어요? 우리 집안일에 상관하지 마세요. 막 문을 닫으려고 하길래 저는 발로 문을 막았어요. 잠깐만요. 정희 얼굴이라도 보고 갈게요. 걱정돼서 그래요. 실랑 일을 하다가 겨우 집 안으로 들어갔어요. 거실에 정희가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그런데 정희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불과 몇 달 사이에 살이 쭉 빠지고 얼굴은 창백했어요. 무엇보다 눈이 초점이 없었어요. 정희야, 나야. 괜찮아? 정희는 저를 보더니 로봇같이 대답했어요. 전 괜찮아요. 남편이 잘해줘요. 정희야, 나 좀 봐. 나잖아, 40년 친구. 전 괜찮아요. 남편이 잘해줘요. 똑같은 말만 반복하는 거예요. 마치 외운 것처럼. 저는 정희 손을 잡으려고 했는데 그때 정희 팔에 있는 것을 봤어요. 주사 자국이었어요. 그것도 한두 개가 아니라 여러 개가. 이게 뭐야? 정희야, 무슨 주사를 이렇게 많이 맞았어? 그때 최 씨가 끼어들었어요. 치료 때문입니다. 이제 나가주세요. 무슨 치료요? 정희가 무슨 병에 걸렸다는 거예요? 치매 초기입니다. 의사가 약물 치료를 하라고 해서. 치매라니?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금융사기 예방 교육을 다닐 정도로 똑똑했던 정희가? 거짓말하지 마세요. 정희가 무슨 치매예요? 병원 어디 다니는데요? 진단서 있어요? 최 씨는 짜증스러운 표정으로 서류 뭉치를 가져왔어요. 신경과 의원이라는 곳의 진단서였어요. 알츠하이머 초기라고 적혀 있었죠. 뭔가 이상했지만 일단 물러났어요.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어요. 집에 오는 길에 정희가 화장실 가는 걸 봤는데 화장실 선반에 약병이 가득한 게 보였거든요. 집에 와서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정희 상태, 주사 자국, 약병들, 그리고 최 씨의 수상한 태도. 분명 뭔가 있었어요.
며칠 후 저는 정희가 다닌다는 신경과를 찾아갔어요. 그런데 이상했어요. 허름한 건물 2층에 있는 작은 의원이었는데 간호사도 한 명뿐이고 환자도 거의 없었어요. 제 친구 최정희 씨가 여기 다닌다고 들었는데요. 간호사가 경계하는 눈빛으로 저를 봤어요. 환자 정보는 알려드릴 수 없습니다. 아, 저는 보호자. 아니, 친구예요. 정희 상태가 걱정돼서. 그때 안쪽에서 의사가 나왔어요. 50대 후반쯤 돼 보이는 남자였는데 최 씨랑 비슷한 느낌이 들었어요. 무슨 일이시죠? 최정희 씨 친구인데요. 정희가 정말 치매인가요? 의사는 잠시 저를 쏘아보더니 말했어요. 환자 정보는 보호자 외에는 알려드릴 수 없습니다. 돌아가세요. 뭔가 숨기는 게 있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저는 일단 밖으로 나왔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근처 카페에서 기다리다가 간호사가 퇴근하는 걸 따라갔어요. 저기 잠깐만요. 간호사가 놀라서 돌아봤어요. 아까 그분이시네요. 왜 그러세요? 부탁이 있어요. 제 친구가 위험한 것 같아요. 정말로 치매 치료를 받고 있는 건가요? 간호사는 주위를 둘러보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 환자분 오실 때마다 남편분이 꼭 같이 오세요. 진료실에서도 절대 안 나가려고 하고. 또 뭐가 있어요? 팔에 멍이 많이 들어서 오세요. 물어보면 남편분이 대신 대답하고. 뭔가 이상해요. 그때였어요. 간호사 전화가 울렸는데 깜짝 놀라며 받더니 네, 원장님.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하고는 저한테 더 이상 묻지 마세요 라고 하고 급히 가버렸어요. 집에 돌아와서 수진이한테 전화했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있었던 일을 다 얘기했죠. 수진아, 내 엄마가 위험한 것 같아. 뭔가 조치를 취해야 할 것 같은데. 수진이가 울먹이며 말했어요. 아줌마, 사실 저도 조사를 좀 해봤어요. 새아버지가 엄마 명의로 대출을 여러 개 받았어요. 뭐? 수진이가 은행 다니는 친구한테 부탁해서 알아봤는데 정희 명의로 집 담보 대출 3억, 신용대출도 여러 개가 나가 있다는 거예요. 정희가 가지고 있던 아파트도 이미 팔렸고요. 엄마가 그런 걸 동의했을 리가 없어요. 분명 새아버지가 조작한 거예요. 이건 정말 심각한 일이었어요. 정희가 단순히 학대받는 게 아니라 재산을 빼앗기고 있었던 거예요. 그날 밤 저는 결심했어요. 정희를 구해야겠다고.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어요. 경찰은 이미 가봤지만 부부 문제라며 개입하려 하지 않았고 의사 진단서까지 있으니 더더욱 어려웠죠. 그때 문득 정희가 봉사활동을 하던 노인복지관 관장님이 생각났어요. 정희를 잘 아는 분이니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죠. 다음 날 복지관을 찾아갔어요. 관장님은 정희 얘기를 듣더니 깜짝 놀랐어요. 정희 씨가 치매라니요? 작년까지만 해도 우리 복지관에서 가장 활발하게 활동하던 분인데. 그러니까요. 뭔가 수상해요. 새 남편이 정희를 가둬놓고 약을 먹이는 것 같아요. 관장님이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사실 최영수 씨에 대해 들은 게 있어요. 네? 뭔데요? 정희 씨랑 결혼하기 전에 다른 분이랑 결혼했었대요. 그분도 혼자 사는 할머니였는데 재산 다 넘기고 돌아가셨다고 들었어요.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그럼 정희가 두 번째 희생자란 말인가요? 자세히 좀 알려주세요. 저도 소문으로만 들었는데 최 씨 전 부인이 결혼 2년 만에 정신병원에서 자살했대요. 유서도 없었고요. 재산은 다 최 씨한테 갔다고. 이건 우연이 아니었어요. 계획적인 범죄였어요. 그런데 어떻게 증명하죠?
전 부인은 이미 돌아가셨고 정희는 치매 환자가 되어 있고 관장님, 정희 좀 도와주세요. 이대로 두면 정희도 위험해요. 관장님이 고민하더니 말했어요. 제가 아는 변호사가 있어요. 노인 학대 전문가예요. 한번 상담해 보시죠. 그렇게 해서 김 변호사를 만났어요. 김 변호사는 차분히 제 얘기를 다 듣더니 말했어요. 일단 정희 씨가 정말 치매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다른 병원에서 검사를 받아야 해요. 하지만 어떡해요? 새 남편이 절대 안 보낼 텐데. 합법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딸인 수진 씨가 법원에 후견인 신청을 하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정희 씨의 정신 감정이 필요하거든요. 희망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수진이도 적극적으로 나서주었고 우리는 서류를 준비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며칠 후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어요. 수진이한테서 전화가 왔는데 울면서 말하는 거예요. 아줌마, 엄마가 쓰러졌대요. 지금 응급실이에요. 저는 불이 나게 병원으로 달려갔어요. 정희는 중환자실에 있었어요. 과다 약물 복용으로 인한 쇼크였대요. 최 씨는 태연하게 의사한테 설명하고 있었어요. 아내가 치매라서 약을 잘못 먹었나 봅니다. 순간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저는 최 씨 앞으로 다가갔어요. 당신이 한 짓이죠? 정희한테 무슨 짓을 한 거예요? 무슨 소리를 하는 거요? 내가 왜? 정희가 치매가 아니란 걸 알아요. 당신이 약으로 그렇게 만든 거잖아요. 그때 수진이가 말했어요. 새아버지, 엄마가 쓰러지기 전에 병원에서 혈액 샘플을 채취했어요. 무슨 약을 먹였는지 다 밝혀질 거예요. 최 씨 얼굴이 순간 굳어졌어요. 사실 우리는 며칠 전부터 준비하고 있었어요. 김 변호사 조언대로 정희를 다른 병원에 데려가서 검사를 받으려고 했는데 그 전에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였죠. 의사가 나와서 설명했어요. 환자분 혈액에서 정상적이지 않은 약물이 검출됐습니다. 벤조디아제핀 계열과 항정신병 약물이 과다하게. 그게 뭔가요? 쉽게 말해서 정신을 혼미하게 만드는 약물들입니다. 장기 복용하면 실제로 치매와 비슷한 증상을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이건 의도적으로 투약하지 않고는 이런 농도가 나올 수 없습니다. 드디어 증거가 나온 거예요. 의사는 즉시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했고 최 씨는 그 자리에서 도망치려다 병원 보안 요원들에게 붙잡혔어요. 경찰 조사가 시작되면서 충격적인 사실들이 하나둘 밝혀졌어요. 최영수는 본명이 아니었고 이미 2번이나 같은 수법으로 독거 여성 노인들의 재산을 빼앗은 전과가 있었어요. 요양원도 무허가 시설이었고 그의 공범인 신경과 의사도 가짜 의사였어요. 의사 면허증을 위조한 거였죠. 더 충격적인 건 최 씨가 운영한다는 요양원에 가보니 정희 같은 피해자가 더 있었다는 거예요. 재혼 후 치매가 된 할머니 5명이 그곳에 감금되어 있었어요. 모두 재산을 빼앗기고 약물에 중독된 상태였죠. 정희는 다행히 의식을 되찾았어요. 하지만 그동안 먹은 약물 때문에 회복하는 데 시간이 걸렸어요. 한 달쯤 지나서야 정희가 모든 걸 기억해냈어요. 병실에서 정희는 울면서 말했어요. 처음엔 정말 좋은 사람인 줄 알았어. 자상하고 다정했거든. 그런데 결혼하고 나서부터 조금씩 이상해졌어. 통장을 다 가져가고 도장도 빼앗고. 반항하면 당신은 건망증이 심하다면서 약을 먹였어. 그 약이 처음엔 비타민이라고 했어. 근데 먹고 나면 머리가 멍해지고 나중엔 정말 내가 치매에 걸린 건가 싶을 정도로 혼란스러웠어. 가끔 정신이 들 때가 있었는데 그때마다 도망치려고 했지만
그럴 때마다 주사를. 정희는 그동안의 일을 떠올리며 몸을 떨었어요. 너한테 수화로 신호 보낸 거 기억나? 그날 최 씨가 화장실 간 사이에 겨우. 근데 들켜서 그날 밤 주사를 더 많이 맞았어. 최 씨와 공범들은 모두 구속됐어요. 수사 결과 이들은 조직적으로 움직였다는 게 밝혀졌죠. 봉사활동이나 노인 모임에서 혼자 사는 부유한 노인들을 물색하고 접근해서 결혼한 뒤 재산을 빼앗는 수법이었어요. 가장 충격적인 건 최 씨의 첫 번째 부인 사건이었어요. 자살로 결론 났던 사건이 재조사됐는데 부검 기록을 다시 분석한 결과 정희와 똑같은 약물이 검출됐어요. 경찰은 타살 가능성을 열어두고 재수사에 들어갔죠. 정희는 천천히 회복했어요. 다행히 뇌 손상은 없었지만 그동안의 트라우마는 쉽게 사라지지 않았죠. 빼앗긴 재산도 일부는 되찾았지만 이미 탕진된 것도 많았어요. 재판에서 최 씨는 징역 15년을 선고받았어요. 공범 의사는 10년이었고요.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었어요. 경찰 조사에 따르면 이런 식으로 활동하는 조직이 더 있다는 거예요. 정희는 회복 후 다시 봉사활동을 시작했어요. 이번엔 본인과 같은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노인 대상 범죄 예방 교육을 다니고 있어요. 자신의 경험을 생생하게 들려주며 경각심을 일깨우고 있죠. 어느 날 정희가 제게 말했어요. 나는 운이 좋은 거야. 너 같은 친구가 있어서, 수진이 같은 딸이 있어서 살아남은 거지. 그 요양원에 있던 할머니들은 가족도 없고 친구도 없어서 아무도 찾는 사람이 없었대. 맞아요. 노년에 혼자 산다는 건 때로는 위험할 수 있어요. 외로움을 파고드는 악마들이 있으니까요. 이 사건 후로 저는 주변을 더 자세히 살피게 됐어요. 혹시 이상한 징후를 보이는 친구는 없는지, 갑자기 연락이 끊긴 이웃은 없는지. 정희 사건은 많은 것을 시사해요. 황혼 재혼이 나쁜 건 아니에요. 하지만 신중해야 해요. 상대방의 과거를 확인하고 재산 문제는 확실히 정리하고 무엇보다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를 끊으려 한다면 그건 분명한 위험 신호예요. 또 하나, 노인이라고 해서 판단력이 떨어진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정희처럼 똑똑하고 경험 많은 사람도 당할 수 있어요. 약물을 이용한 범죄는 누구나 당할 수 있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건 관심이에요. 가족의 관심, 친구의 관심, 이웃의 관심. 그게 있었기에 정희를 구할 수 있었어요. 요즘도 가끔 그때 일이 생각나요. 2층 창문에서 정희가 보내던 소화 신호가. 만약 제가 그냥 돌아섰다면? 생각만 해도 아찔해요. 정희는 지금 딸네 집에서 지내고 있어요. 가끔 만나서 차를 마시는데 예전의 밝은 모습을 많이 되찾았어요. 하지만 여전히 약 먹는 시간이 되면 손이 떨린대요. 트라우마는 쉽게 사라지지 않나 봐요. 며칠 전에는 정희가 이런 말을 했어요. 그래도 난 운이 좋은 거야. 살아남았잖아. 최 씨 첫 번째 부인은 결국 돌아가셨잖아. 맞아요. 정희는 살아남았어요. 하지만 얼마나 많은 노인들이 이런 위험에 노출되어 있을까요? 얼마나 많은 정의들이 어딘가에 갇혀 있을까요? 이 이야기를 들려드리는 이유는 하나예요. 관심을 가져달라고요. 주변을 둘러보세요. 갑자기 연락이 끊긴 친구는 없나요? 이상하게 변한 이웃은 없나요? 작은 관심이 누군가의 생명을 구할 수 있어요. 정의처럼요. 우리 모두는 늙어가고 있어요. 언젠가는 우리도 노인이 되고 혼자가 될 수도 있어요. 그때 우리를 지켜줄 건 법도 제도도 아니에요. 바로 서로에 대한 관심과 사랑이에요. 40년 친구를 지킨 건 거창한 게 아니었어요. 그저 이상하다는 느낌을 무시하지 않은 것, 포기하지 않고 계속 문을 두드린 것,
그게 전부였어요.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아니, 해주세요. 누군가의 정의를 위해서요.